196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가하바타 야스나리는 자신의 삶과 문학에 관해 고독과 죽음에 대한 집착으로 삶을 살았고 글을 썼다고 말한 적이 있다. 동시에 그는 작품을 통해 죽음을 미화하고 인간과 자연과 허무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했다며 자신은 평생 동안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 애썼다고도 덧붙였다. 어떤 주장도 힘주어 말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 가하바타 야스나리의 말치고는 꽤나 단정적인 발언이었다. 이는 가하바타 야스나리의 철학과 문학적 지향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고백이다. 그에게 현실은 죽음이었고 죽음은 자연과 동일한 것이었으며 허무하고 아름다운 궁극 같은 것이었다. 이런 세계만을 바라본 그에게 현세에서 통용되는 법칙이나 승패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가하바타 야스나리의 인생은 극적이다. 흡사 운명이 그를 만들려고 작정이나 한 듯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소년 시절까지 가족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난 뒤 그는 벌판에 홀로 남았다. 죽은 가족들의 뼈가루가 든 단지를 들고 벌판에 홀로 서야 했던 소년. 이것이 수행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슬픔과 이별이 지배했던 성장기를 보낸 그는 당연히 허무와 손을 잡았다. 그렇게 허무와 손잡은 그에게 처음 다가온 예술이 춤이었다. 춤은 사라진다. 춤이 끝난 순간 모든 춤은 사라진다. 다시 추어도 사라진 그 춤과 똑같은 춤은 될 수 없다. 춤은 영화처럼 필름도 남지 않고 문학처럼 책이 남지도 않는다. 그저 몸짓의 잔상을 남기고 사라질 뿐이다. 그의 소설도 춤 같다. 그는 무엇인가 결론에 이르려고 소설을 쓰지 않았다. 무엇인가에 혹은 어떤 주제에 도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물론 누군가를 계몽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소멸을 향해 갔고 그의 모든 작품은 가뭇없는 허무를 그렸다. 일본은 사실 다루기에 조심스러운 대상이다. 가하바타 야스나리 역시 조심스러운 대상이었다.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조심스러움이 그를 탐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글을 쓰는 내내 일정 정도 경계심을 갖고 그를 대했다. 그 경계심이 그를 찬찬히 들여다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가하바타 야스나리는 나와 같은 몽상가였다. 그는 머릿속으로 모든 성을 짓고 또 허물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생을 간파했으므로 모든 것은 결국 소멸한다는 대전제에 갇혀 있었으므로 그에게 현실은 이미 무의거나 거짓과 허상일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국으로 기억되는, 아니 설국의 첫 문장으로 기억되는 작가 가하바타 야스나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클래식 클라우드 10번째는 설국의 작가 가하바타 야스나리고요. 이 책을 쓰신 분이 허연 시인이세요. 그래서 더 어떤 이 가하바타 야스나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렇지만 가하바타 야스나리를 이해하는 방식 혹은 공감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쩌면 일종의 허물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시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가하바타 야스나리의 책이라고는 설국밖에는 읽지 않았어요. 다행히 작년? 재작년쯤에 다시 한번 읽어서 내용이 더 기억이 나는데 두어 번 읽었지만 저에게는 어떤 이미지적인 묘사와 뭐 이런 것들 아주 하얗고 밤과 눈의 인상이 아주 강한, 눈이 가득한 밤시간에 대한 인상이 아주 강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첫 문장은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하고 그 문장이 유명하다는 것은 어쩌면 가하바타 야스나리가 그려내는 세계에 대해 우리가 뭐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진 않더라도 그것을 그려보았을 때, 떠올렸을 때 아름답다고 혹은 눈부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하바타 야스나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책들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일단 요 시기 전쟁 중 전후 일본 작가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허무주의와 유미주의가 아닐까 싶어요. 가하바타 야스나리 역시 그 둘 모두 깊이 드러내는 작가고요. 뭐 약간씩 방식은 다르고 또 조금씩 태도는 다를지언정 대부분 유사하다고 여겨지거든요. 다자이 요사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시마 유키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아마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작가들, 그 시기의 작가들은 대부분 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길게 사실은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도 있어요. 왜 일본 전후의 문학은 어떤 통렬한 비판이나 반성이나 혹은 아주 더 극단적으로 어떤 철학이나 가치를 담은 것이라기보다는 삶은 덧없어 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 왜 삶보다 죽음을 더 미화하는가에 대해서 얼마든지 더 논의해 볼 수 있고 또 토론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살짝 접어두고 허연 시인의 글들을 통해서 가하바타 야스나리의 다른 책들, 다른 소설들을 조금 만나보았는데요. 이미지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그 어떤 색채와 감각의 세계에는 분명히 저희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어떤 마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문장이 많아요. 아름다운 문장도 많고 또 시인의 글들도 역시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족한가를 저에게 물으면 저는 늘 아니? 라고 대답하거든요. 저는 그것으로 족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주는 가치, 우리 감각에 주는 어떤 그런 감정과 느낌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평생 아니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방향이나 어떤 기준은 조금씩 변모할지라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하염없이 어떤 아름다운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글이나 문장, 세계가 보여주는 것들에 우리는 고개를 돌릴 수는 없겠지요. 읽어가다 보면 정말 설국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 정말 그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은 아주 정적이고 약간 사라사천이 뭔지 아시나요? 그게 아마 인도에서 온 약간 아주 얇고 비치는 모든 것을 반투명이나 불투명한 상태로 느껴지게 하는 그 천이 씌워진 것 같은 세계. 그래서 아스라이 보이는 것들, 명확하게 보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아스라이 보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가하바타 야스나리의 세계가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그런 어떤 느낌들을 받을 때는 아마도 어느 정도는 살짝 가려져 있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독특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일본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차지하고라도 너무 일찍 고아가 되었고 혼자서 무엇인가를 다 추구하고 이루어내야 됐으며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아주 미숙한 상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들어요. 어른이 되지 못한 채 아이에서 노인이 돼버린 중간 과정이 없었던 어떤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책 중간 부분에 그 가하바타 야스나리에 비견되는 일본의 노벨상 수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에 대한 것도 좀 나오는데요. 저는 다음에 오에 겐자부로의 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두 작가 중에 누구라고 한다면 오에 겐자부로를 훨씬 높이 좋아합니다. 감탄했거든요, 읽으면서. 다양한 작가들, 일본의 다양한 작가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가 또 어떤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가하바타 야스나리가 보여주는 눈의 세계 혹은 가리워진 세계, 그 안에서 아름답게 변모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각으로 느끼기만 해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나, 어쩌면 넘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올겨울은 참 눈이 드문 겨울인데요. 눈이 많이 오면 또 추우니까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하얀 설원과 너무 하얘서 눈부신 그 색채의 향연을 이 책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책은 클래식 클라우드 10번째 가하바타 야스나리 편이었고요. 설국도 가하바타 야스나리의 대표작 설국도 아주 두껍지 않으니까, 얇으니까 함께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책들은 그렇게 많이, 가하바타 야스나리의 다른 책들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번역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과거에는 번역이 됐다가 이제는 절판됐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대표작이니 가볍게 함께 만나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